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할 거는 제가 사실 한국연구재단 후원으로 한류 연구를 시작한 게 벌써 한 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2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1월이죠. 제가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젊은이들,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주부들, 그 다음에 일본의 중년 남성들, 그 당시 2012년이 사실은 카라하고 걸스 제너레이션이 막 일본에 상륙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뭐 카라 걸스 제너레이션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 드라마는 뭐 텔레비 틀어보면 전부 다 한국 드라마 나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30대 주부를 조사할 때 그 30대 주부의 한 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한국 드라마가 없으면 내 이끼가이,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정도로 한국이 굉장히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 7월이죠. 7월인가 8월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이제 상륙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이기 시작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베 정권이 2012년에 들어오는데 이 아베 정권이 이제 그것을 굉장히 자기들의 입장에서 좋은 방향으로 점점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이용하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한일 국민 간의 문화적인 어떤 어떻게 생각하면은 불편성 또는 더 깊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적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었던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일본 속의 한류는 2003년에 이 겨울연가 엄청났죠. 정말 엄청난 겨울연가 히트와 그 다음 해 대장금 이 두 개의 히트를 통해서 사실은 그 후에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한국 드라마가 수입이 됩니다. 그 드라마 수입의 개수를 보면요. 여기 적혀 있지만은 NHK 17개, 니혼 텔레비 8개. 이게 2012년까지입니다. 그 후에는 드라마 수입이 거의 안 됩니다. 드라마를 갖다가 포맷 제작이나 또는 드라마를 다시 이제 만드는 리메이크 같은 건 몇 개 있었지만 한 4개나 5개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수입된 드라마는 대부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정도로 한국 드라마가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K-팝도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SES는 2000년에 이제 일본에 진출했는데 실패했어요. SES는요. 근데 2001년부터 보아가 진출하면서 보아는 2003, 4년에는 일본에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가수였죠. 어떤 면에서는 한국 가수라기보다는 한국에서 온 일본형 가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가 굉장히 인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기 있던 팀이 동방신기입니다.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죠. 그래서 동방신기나 보아 다 일본의 NHK 마지막 날에 홍백 가합전에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2년, 11년부터 12년 사이에 카라와 걸스 제너레이션이 일본에 진출을 하면서 일본 속의 한류는 2012년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8월 달에 MB가 이제 독도 상륙 전까지 최고조에 이르는데 그 최고조에 이룬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새롭게 견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에 일본 문화계 내에서도 너무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 많이 상영되고 있고 한국의 배우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팬 미팅하고 그러면 엄청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배우들이 그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많은 견제가 있었고 지금으로 볼 때는 드라마는 거의 이제 상영되지 않고요. 물론 방영됩니다. 방영되는데 전부 다 재방송으로 방영이 되고요. BS는 이제 일본 유성 방송인데, BS에서 많이 방영되고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 팬층은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나이가 한 40대 이후 정도에 계신, 일본 중년 주부들 정도면은 한 10%에서 20%는 스타야라고 하는 DVD 빌려보고, 그 다음에 책도 사고, 그런 이제 가게에서 꼭 DVD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드라마는 스타야, 어떤 드라마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팬층을 형성하고 있고요. 드라마에 비해서 K-팝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팝 인기를 다시 갖고 온 거는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가 2017년부터 일본에 진출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물론 여기에는 트와이스 소속 가수 멤버 중에 3명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작용을 한 거죠. 트와이스 이후에 두 팀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물론 동방신기는 아직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동방신기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일본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빅뱅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빅뱅 공연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 이제 빅뱅이 굉장히 이제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 BTS와 트와이스 그리고 블랙핑크 이 세 팀이 굉장히 일본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트와이스와 블랙핑크의 일본 인기는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 뭐 때문에 특이하냐면은 그 보통 그 일본의 여자 아이돌 그룹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KB48, 48 이런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요. 이 여자 아이돌 그룹의 팬층은 다 누구냐면은 중년 남자들입니다. 중년 남자들이 DVD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맨 앞에 나올 수 있게 막 굉장히 많이 산 100장, 200장을 막 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팬층 비교를 하면은 AKB48의 팬층은 90% 이상이 남성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트와이스나 블랙핑크는 더한데 블랙핑크는 거의 50%가 여성이에요. 트와이스도 한 40%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K-팝 그룹들은 굉장히 남성과 여성의 같은 사랑을 받는 K-팝 그룹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피메일 유니버설리즘 같은 어떤 새로운 경향을 갖다가 사실은 우리 K-팝이 좀 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AKB48은 뭔가 남성의 도움을 받는 그런 아주 귀여운 그런 K-팝을, 그런 팝송을 갖다 대표한다면은 트와이스나 블랙핑크의 팝은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 관객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어떤 K-팝을 갖다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이 그룹들이 훨씬 더 인기를 많이 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드라마는 굉장히 침체해 있고 K-팝은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트와이스 공연 때고, 트와이스 도쿄돔 콘서트, K-팝, 특히 2019년 방탄소년단의 사이타마하고 오사카 공연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 두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일본이 이 공연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돔이 너무 많아요. 후쿠오카돔, 사이타마돔, 오사카돔, 그 다음에 삿포로돔, 이런 식으로 도쿄돔, 특히 이런 식으로 돔이 많은 것은 실제로 공연 시장으로서는 최고의 공연 시장입니다. 전 세계 많은 아티스트들이 일본을 찾고 싶은 게, 왜냐하면 10,000명 넘는 사람들한테 100불 이상으로 티켓을 팔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 그 유일한 장소를 갖다가 1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공연 시장에서 최고의 공연 시장이고요.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일본 공연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짭짤하게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방탄소년단 시즈오카 공연이고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 Speak Yourself 투어라 그러는데요. 이 Speak Yourself 투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어를 했는데, 그 투어는 어떤 면에서 정말 피메일 유니버설리즘의 어떤 그런 약간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방탄소년단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류의 영향력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아주 사실은 한류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아졌었죠. 2004년도에 한국에 대한 친밀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요. 2012년 2월 달에 한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국에 대한 친밀도를 보여준 게 60%가 넘었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친밀감을 느낀다는 게 60% 넘었는데 지금은 30%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는 2012년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한국 속의 인류.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좀 큰일 아니겠는가. 한류 그러는데 사실은 인류가 우리 한국 청년층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할 정도로 한국의 인류는 엄청난 어떤 문화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었던 게 일본의 어떤 조그만 소도시, 거기 가가지고 혼자 여행하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 거기다가 일본 관광청이 홈페이지에 뭐라 썼냐면요. 한국의 이제 한국 사람을 위한 홈페이지예요. 일본에 와서 당신을 찾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에 와서 당신을 발견하세요. 즉 한국이라는 데에서 느끼는 어떤 약간 젊은 층의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은 일본 가면 못 느끼고 오히려 일본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한국 속의 인류는 굉장히 발전해 왔죠. 이런 문화 개방은 98년에 이제 김대중 정권서부터 시작된 문화 개방이 굉장히 의의가 있었고요. 2004년도 4차 개방으로 완성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전면 개방됐습니다. 애니메이션만 부분 개방이고 그리고 드라마나 방송 이런 것들만 부분 개방이지 모든 것이 다 전면 개방됐죠. 문화 개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완전히 일본 문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사실은 오히려 문화 개방을 통해서 한국이 좀 더 고 퀄리티의 어떤 그 문화적인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거기에 약간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도 많이 상영이 됐고요. 처음 들어온 게 이 기타노 다케시죠. 그때는 이제 세계 4대 영화제 상 수상한 것만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이때 하나비가 들어와서 큰 인기는 크지 못했지만은 처음으로 들어온 영화고요. 그다음에 러브레터 엄청나게 큰 인기 끌었죠. 오겐키 데스까 이런 유명한 어떤 그 유행어도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인기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기미노 나와 너의 이름은 이 만화 영화는 서울 관객만 100만 명이고 추측컨대 250만 명 정도의 전국 관객 수를 동원한 아주 대히트한 영화입니다. 이 사람 만화가 지금 요번에 다시 개봉이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그거 궁금한데. 이 신카이 마코토인데요. 이 사람 영화가 다시 요번에 개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과 치히로, 포뇨, 모든 만화 영화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맥주, 지금은 이제 일본 수입 맥주가 이제 전부 이 편의점에서 다 사라졌는데, 일본 수입 맥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에비스는 없었고요. 여기 에비스는 없고, 그 다음에 삿포로는 아니고, 아사히도 아니고, 선토리, 프리미엄 모르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인데, 그것도 다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일본 맥주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맥주 수입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사케도 한때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지금 약간 떨어졌지만 사케 수입도 굉장히 증가하고 사케를 좋아하는 우리 한준 교수님 같은 어떤 사케 매니아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사케 층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도쿠노 구루메 이거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심야 식당이라고 하는 밥 먹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야 식당은 우리나라에 이걸 만들어지기도 했죠.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데요. 사실 일본의 음식 문화라는 게 굉장히 아주 강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 음식 문화에 대한 어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는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카야가 이제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맨 처음에 이자카야는 이천동 거리에서만 좀 발견됐어요. 그러다가 강남으로 이자카야가 옮깁니다. 주로 노바다야키라는 이름으로 이자카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은 이자카야라고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홍대 쪽으로 옮기게 되고요. 홍대 합정동에 많은 이자카야가 이제 등장하던데 최근에는 그냥 서울시 전역에 이렇게 이자카야가 분포했습니다. 일본 이자카야 체인점 중에 하나 와라와라 제가 조사한 건데요. 와라와라 체인점이 지금 내고 있는 와라와라 점포가 분포되어 있는 건데 서울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음식 문화도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 속의 한국 문화, 한국 속의 일본 문화는 사실은 이제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호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게 좋을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요. 제가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정치를 넘어라는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2019년에 12%입니다. 12%만 호감을 느끼고 80%가 일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건 애국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를 갖다 이렇게 싫어하고 한 민족을 싫어한다는 것은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호감도가 많이 떨어졌을 때가 요 때가 언제냐면 요게 2005년이 언제냐면요. 2005년이 무슨 현이죠 그거? 현이 이름이 뭐죠 그거? 시마네 현에서 독도의 날, 다케시마의 날을 갖다 제정한 게 바로 2005년이고 그때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2011년 이때 굉장히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그 후에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2012년 이후에 떨어집니다. 일본으로 볼 때는 한국에 대한 친근감 이걸 보시겠어요? 지금 친근감이 가장 높았을 때가 제가 여기 쓰고 있지만 2012년 2월달 조사입니다. 2월달 조사.
그리고 이게 8월 달 조사예요. 2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갑자기. 그 두 가지죠. MB가 이제 독도에 이제 상륙한 거는 큰 영향을 안 미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큰 관심이 없었어요. 두 번째가 아주 치명타인데, 두 번째 치명타가 뭐냐면은 일본 왕이 한국에 오려면은 사죄를 똑바로 하고 와야 된다라는 이게 하여튼 다양한 쉐리프로 일본 미디어에 표현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굉장히 프레이밍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일본 미디어가 굉장히 강한 프레이밍으로 한국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그 보도가 되면서부터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적대감을 느끼게 된 거죠. 사실 일본 왕은 굉장히 친한파예요. 자기 자신이 백제의 피가 있다는 걸 항상 얘기했고 실제로 많은 부분 정치적으로 아베랑은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은. 그래가지고 항상 아베를 만날 때마다 이제 일본 왕이 하는 말은 굉장히 주변국과 잘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일본의 우파들이 이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제 우파들이 막 지방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데모를 합니다. 역 앞에서 데모를 해요. 역 앞에서 데모를 하면서 항상 쓰는 슬로건이 뭐냐면은 천황을 옹이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 우파들의 그 중심은 왕이에요. 일본 왕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 속마음은 뭐냐면은 근데 일본 왕이 너무 주변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천황 중심적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속내는 천황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나루히토 왕도 제가 볼 때는 자기 아버지랑 비슷하게 상당히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친근감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왕으로 보통 많이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굉장히 낮은데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2018년, 19년에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연령별로 성별로 분석한 겁니다. 성별 분석은 여성이 좀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 아무래도 이게 한류 영향일 가능성도 큽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젊은 층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젊은 층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과의 교류도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젊은 층이 한국을 더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이 연령별을 조사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는 젊은 층에도 상당히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높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은 일본에 대한 어떤 한일 국민 감정은 이거는 일본 국민이 느끼는 친밀감, 이거는 한국 국민이 생각하는 일본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라고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정말 좋은 발표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있는 발표를 하신 게 생각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양 국가의 어떤 미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도 굉장히 미디어가 아주 약한 편입니다. 정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파란색일수록 이게 언론 이게 월드 프레스 프리덤 인덱스라 가지고 세계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는 거예요. 언론 자유도. 근데 언론 자유도가 이렇게 파랄수록 좋은 겁니다. 미국이 좋고 이런 데가 좋고 그다음에 이 아랍 국가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좋아요. 우리나라 안 좋았습니다. 내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는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일본은 언론 자유도에 뚜렷한 문제가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면요. 똑같은 건데요. 언론 자유도가 우리나라가 이제 쫙 이렇게 2000년, 2008년 이럴 때가 이제 그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죠. 그러다가 2014년, 15년, 16, 17년은 언론 자유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고서 2018년 이후에는 언론 자유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죠. 일본은 반대입니다. 일본은 굉장히 언론 자유도가 좋은 그런 나라였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아베가 집권한 그 다음부터 실제로 아베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영향을 미치고 NHK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아베의 노력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반영돼서 언론 자유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우리가 일본은 그래도 언론이 좀 공정하게 보도하겠지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아침에 보면 일본에 이제 뉴스 반, 버라이어티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뉴스를 보도하는데 그 뉴스에 대한 코멘트를 갖다가 배우들이 코멘트를 해요. 물론
전문가도 나와요. 전문가도 나와서 전문가도 코멘트 하지만은 또한 전문가 3분의 1, 배우 또는 가수가 3분의 2예요. 이런 아마추어가 그냥 한국에 대해서 막 코멘트,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막 코멘트 하는데 이게 그냥 대중, 공중파로 그냥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프레이밍을 가지고서 보도하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 프레임을 가지고서 보도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해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는 먹히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70%가 또는 60% 이상이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이 없다. 한국을 싫어한다. 그랬을 때 한국에 대해서 나쁜 보도를 하면 당연히 그게 환영을 받는 그런 보도가 되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한국에 대해서 나쁜 프레임을 가지고서 그런 보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진실과 사실의 구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혹시 시간 되면 저도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새 좀 나이를 먹은 건 아니고요. 이 시간이 얼마큼 흘러가는지 그걸 잘 모르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일본은 없다라고 이제 책을 쓴 누구죠? 전여옥 씨. 그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책을 딱 읽었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요. 이거는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책은 아니다라는 평을 제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의 사회적 사실은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되죠. 정규 분포는 양쪽 극단이 있는 거예요. 양쪽 극단 다 일어난 사실이에요. 근데 한쪽 극단의 사실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100% 설명하면 이거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이거를 보도하고 그러나 그 반대편 극단에 있는 사실도 보도를 해줄 수 있어야지만이 바로 이 정규 분포를 제대로 보도하는 진실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지금 미디어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주 부정적인 보도와 비아냥거리는 보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이걸 들어온 거예요. 일본에 있는 시청자들이. 당연히 지금 제가 제 내년 목표가 이제 연구 목표가 뭐냐면 일본 가서 다시 한번 그 아줌마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건데 정말 아줌마들이 떠나갔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본의 주부들도 한국을 떠났다라.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거의 안 보고 한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친밀감도 거의 떠났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근데 하여튼 이런 어떤 진실과 사실을 갖다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미디어도 일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쪽에 맞는 얘기만 계속 보더라고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965년 이후에 한일 이 협정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은 한국 측 입장대로 일본은 일본 측 입장대로 자국에 대해서 그냥 이 국민을 납득시킨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후에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은 상당히 그 인터넷이 굉장히 민족주의적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이렇게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해지는 인터넷 어떤 사용자들한테 계속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어떤 보도를 갖다 계속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나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밸런스된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저는 미디어 역할이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하다. 종합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반드시 확대돼야 된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확대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TV를 보면은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채널이 있어요. 지상파 방송이. 제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갖다가 옹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뉴라이트라 그러기도 하고요. 제 후배들은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제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진보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거 심하게 보도한다는 측면의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정책 영향을 받는 그런 보도도 우리도 하고 있고 일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국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 나라를 객관화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제가 누구죠? 대한민국 만세 걔가 누구 아들이죠? 송일국 씨 아들인데, 세 명의 아들인데 그분은 좋게 이름을 썼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 아들, 세 명의 아들 이름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어떤 애국심이 있는 그런 이름을 지은 건 맞지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모든 면에서 다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최고의 나라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지금 중국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세뇌 작업에 거쳐서 지금 홍콩 사태에 대해서 모든 중국 국민들이 90% 이상이 홍콩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에요. 홍콩 사태에 대해서.
근데 그거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그조차도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일본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20년간의 리세스, 경제적인 리세스를 겪은 다음에 일본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기 국가에 대한 반성이나 어떤 돌아봄 성찰보다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원래부터 강했습니다. 우리는 이 식민지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했죠. 근데 일본은 굉장히 강해지고 양국이 서로 자기 사회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는 이 문학 커뮤니티를 어떤 초국적 문화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 근데 한류가 사실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다시 이스라엘 가는데 이스라엘 이제 그 세계 한류학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려서 가는데 제가 6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케이팝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그에서 팔레스타인 사람과 그다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교류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케이팝 때문에. 그래서 이게 BBC 인터넷판에 보도가 된 거예요. 제가 있을 때 BBC 기자도 왔고 동아일보 기자도 왔고 다 놀래가지고 이게 다 보도가 됐는데 그것처럼 심지어 유대인과 팔레스타인도 교류하게 만드는 케이팝인데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교류하게 만드는 케이팝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 또는 어떤 케이팝뿐만 아니라 J-팝도 마찬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문화 콘텐츠가 상호간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문화적인 테이스트를 공유함을 통해서 뭔가 더 좀 이해하고 교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본에 다시 한번 가가지고 아줌마들, 주부들한테서 여전히 발견되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젊은 층에서 발견되는 K-팝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연구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